네, 블랙리스트 운동 이행입지 추진단 활동들과 또 그 이후에 이제 그 이행입지 추진단의 이제 활동에 대한 진단,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과제들과 방향들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 주셨고요. 예, 세 분의 발제가 예상보다 많이 늦으셨습니다. 예, 좀뭐 뒤에 분들에게 좀 죄송하지만 가급적이면 시간 좀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바로 이어서 뭐 예, 별도로 토론하실 부분에 대한 뭐 영역은 정해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다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아서 예, 토론으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그 민변의 이상희 변호사님 예, 토론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민변의 이상희 변호사라고 합니다. 그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저희 이 사건 발생한 직후에 그 저희 조직에서 대리인단, 공동 대리인단을 구성을 해서 계속 소송 지원도 하고 그리고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을 했는데 그 활동에도 같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오늘 그 오기 전에 그 이행협치단의 백서를 받고 오늘 말씀 들었는데 저는 사실 그 이행협치단 백서를 보면서 너무 감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 그 민간 영역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기란 쉽지가 않고 이런 경험이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을 백서를 통해서 공유해 주시고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일단 간단하게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 잘 아시겠지만 박근혜 정권에서 벌어진 이 블랙리스트 사건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문화예술 생태계가 어떻게 파괴되었고 그 상흔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줬습니다. 그 이 사건은 어느 정도 예견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동안 이 문화예술계의 비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라든지 아니면은 서열과 구조화의 문제가 이전부터 심각했는데 그 실체가 드러난 사건이 저는 이 박근혜 정권의 그 블랙리스트 사건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현대사가 검열의 역사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예술에 대한 검열이 심했는데요. 그 검열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과거 방식의 과거에 작동한 검열이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 자본을 이용한 자원을 이용한 국가의 조직적인 그 작동 방식을 이용해서 검열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민주화로 이행이 되면서 법률 제정을 통해 형식적으로 예술이나 영진이나 이런 산하 기관들의 독립성이 보장이 됐지만 실질에서는 국가 권력이 예속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이 한편 우리 사회가 현실을 직시하고 그리고 예술인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의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주의에 반하는 관행과 제도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그 성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된 예술인들의 투쟁에 대한 그러니까 이 이행협치단의 활동을 평가하기 전에 그 예술인들의 활동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 예술인들은 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이 사건을 국가 범죄라고 정확하게 사건 규명을 했고요. 그리고 국가의 책임을 하나하나 제시하면서 투쟁해 왔습니다. 이행협치단 백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 국제인권기구에서는 이 블랙리스트 사건과 같은 공권력의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 국가의 책임을 상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일단 사과, 진실 규명, 배상, 재발 방지,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만족적인 조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족적인 조치라고 하는 거는 지속적인 침해를 중단하고 진실을 공개하고 피해자를 기억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예술인들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가해자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김기춘, 조윤선 등이 이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결과를 이끌어내셨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미비한 진상규명과 무엇보다 이 피해자들의 피해 실태 조사를 요구를 했고 그 결과 그 문체부 산하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잘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형사재판에서 다루지 못한 관련자들의 책임을 규명을 했고 그 피해 실태를 확인을 했고 그리고 법제도, 그다음에 문화행정 각 기관별로 권고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사실 이 사건과 같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그리고 대규모 인권 침해 사건에서 피해자들을 일일이 조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4.16 세월호 사건도 사건 발생 직후에 한참 후에 그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었고요. 사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정권 교체라고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대규모 인권 침해 사건에서 피해자들을 일일이 조사한 사건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조사 보고서가 전체 피해자 규모에 비추어 봐서는 7%밖에 안 된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저희가 명확히 평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발 방지 측면에서도 중요한 성과를 남겼는데 그 백서를 보니까 그 2022년 2월까지 문체부가 정리한 바에 따르면은 여튼 진상조사위원회가 제시한 그 과제 중에서 72.9%를 달성했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야 이제 또 다시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되겠지만 여튼 중요하게는 예술인 권리 보장법을 제정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뭐 예술이나 영진이의 중요한 조직적인 변경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는 높이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성과들이 여튼 예술인들이 주체가 돼서 하나하나 거의 뭐 이러한 공권력의 중단 인권 침해 사건에서 모범 답안이라고 할 만큼 다각도로 그리고 이런 국가의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그리고 하나하나씩 성과를 거뒀더란 점에서 좀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특히 아까 정윤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이 이행협치단, 사실 이행협치단뿐만 아니죠.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부터 시작을 했는데 각 이런 과정에서 민간들이 들어가서 협치를 구성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블랙리스트 사건은 전형적으로 민주주의와 법치국가 원리를 훼손한 범죄 행위입니다. 따라서 블랙리스트 사건의 해결이란 피해자의 인권을 회복하고 민주주의 이행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국가 행위를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민주주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민주주의 실현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그 과정에서 그 예술인들이 피해자가 주체가 돼서 함께 했다라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과제나 한계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여하간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남아있는 과제들은 여전히 산적해 있습니다. 여전히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영진이 부분도 나오겠지만 영화계의 경우에는 영진이가 피해 구제를 하겠다라고 해서 소송의 기회를 놓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이 블랙리스트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신 분들이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 있는 자리에 남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인데 저는 여기에서 저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저는 그러니까 이 블랙리스트 투쟁이라고 하는 게 민주주의의 실현 과정이라고 하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결코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금방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결과가 금방 성사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가 이 문화예술인들이 6, 7년 동안 이 끊임없는 반동에도 불구하고 저항하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이 정도의 민주주의를 실현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 이 운동에 또 이 운동을 이어가야 하는 목도 사실 문화예술인들일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결과물을 빨리 얻지 못한 실망감보다는 이거는 어찌 보면은 우리 사회가 계속 달성해야 되는 그런 운동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민변에서 이 블랙리스트 사건을 대린단을 구성을 한다고 했을 때 선뜻 제가 대린단에 참여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혔는데요. 그 이유는 이 문화예술인들의 권리 구제에도 관심이 있었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2005년도에 진실화해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2010년도에 그러니까 노동계 블랙리스트 사건 진실 규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970년 말부터 80년 사이에 대규모로 이루어진 노동계 블랙리스트 사건이었었는데요.
사실은 그 전부터 이 노동계의 블랙리스트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풍문으로 계속 있었지만 이게 진짜 블랙리스트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노무현 정권 이후에 국정원에서 한번 진상규명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진상규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사회를 흔들 만한 그런 사건이 뒤늦게 진실규명이 이루어진 거였었죠.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피해자들의 개별적인 소송을 통해서 구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근데 저는 이 엄청난 사건이 그 규명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그러니까 2010년도에 사건이 규명이 됐는데 그 당시 우리 사회가 보여준 이 무감각, 무덤덤이 좀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그 진실 규명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었는데 막상 규명이 된 이후에는 너무나 조용한 거예요, 우리 사회가.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건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과연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그 진실 규명을 하고 제도 변화를 요구했던, 그래서 어렵게 구성이 된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 규명이라고 하는 게 과연 우리 사회에 무엇을 남겼는가, 우리 사회의 사회화, 민주화라는 측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거를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을 진행을 하면서 이 사건이 과연 우리 사회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지금까지 6, 7년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많은 분들의 희생과 노력 끝에 어느 정도 진실 규명도 됐고, 그리고 저희가 이런 공권력의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 국가가 해야 될 책임들을 계속 주장을 해 왔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새로운 시대에는, 그리고 예술인 권리 보장법이 이제 올해부터 시행인데, 이 새로운 사회에서는 이 진실 규명된 이 사건을 가지고 어떻게 또다시, 그러니까 역행하지 않고 이 진실 규명의 내용들이 사회화되고 그리고 계속 민주화를 추동할 수 있는 역량으로 만들 것인가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닐까. 그래서 이 윤석열 정권 이후에 여러 블랙리스트 사건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좌절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노력이 무엇이었는가라고 많이 힘들어 하시지만, 어찌 보면은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것이 그냥 결론이 아니라 계속 이 사회를 변화하기 위한 그 과정 중에 있다. 그래서 계속 저희는 기억하고 그리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이 문학의 블랙리스트는 가장 큰 장점은 문화인들이 당사자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야말로 이런 사건들을 계속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과거에 그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화해위원회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